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4과 성경적 대안교육은 왜 필요한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교무주임을 맡고 있는 강재훈 형제입니다. 네. 교재 47쪽을 보시면요. 48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적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왜 성경적 대안교육이 지금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니셨죠? 그죠? 네. 공부 잘 하셨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학교를 경험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학교 교육을 우리가 오래 받으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문제를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다분히 의도되고 누군가에서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그걸 알고 난다면 여러분들도 다 왜 성경적 대안교육이 우리한테 필요한가를 아마 공감하시게 될 것 같고요. 잘 배우셔가지고 주변에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자 모든 가정의 최대 관심사는 자녀 교육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줄 치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조차 그 시류에 휩쓸려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자녀들이 세상 지향적으로 살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특히 이제 공교육으로 대변되는 학교의 문제점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학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짚어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통 이제 근대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제시대 때 식민지 교육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마지막 조선 총독이었는데 이제 패망 후에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한 말이에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따옴표 보시면 일본이 패했다고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이 위대하고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 우리가 총이나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조선 민족은 서로 이간질하면서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보라, 조선은 진정 찬란하고 위대했다. 하지만 식민지 교육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죠? 네. 기분이 나쁜데요. 왜 또 기분이 나쁘냐면 이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걸 저희가 지금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미 군정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군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미 군정이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초등교육이라든지 이제 뭐 대학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초를 많이 다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 미 군정을 담당했던 존 하지 장군인데 그 교육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제도를 채택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거기 49쪽 중간에 보시면 어떤 교육이냐면 체제에 순응하는 노동자와 직업군인을 양산해내기 위한 프러시아의 학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그랬어요. 물론 이게 전후, 그러니까 해방 후에 어수선한 때 우리나라가 아무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는 뭐 필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프러시아의 학교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독일 제국에 이제 프로이센 왕국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교육학자들은 학교 교육의 시작을 이제 프로이센 왕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독일 제국에서 이제 중심적인 국가였긴 한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원래 후진국이었는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 발달을 일으키고 이제 열강에 합류하게 되면서 공정 노동자와 군인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을 개조하기로 이렇게 하고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제국이 나중에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그 독일 제국은 거기 한술 더 떠가지고 아예 학교를 군대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네. 영국도 1860년에 공교육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일본도 독일하고 이제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공교육 시스템을 바로 우리나라의 식민지 교육에 적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선 일체라든지 황국 식민화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펼치게 되거든요. 이 교육이 얼마나 이제 무서운 것이냐면 일본이 이제 조선과 일본을 하나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자 봐라 흥선대원군도 세국 정책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청나라 청일전쟁, 러일전쟁 조선하고 같이 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국에 대항할 때 일본 편에 서 된다고 이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전쟁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세뇌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카미카제 지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불과 10년 남짓한 교육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교육의 효과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폭력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민족 말살 정책, 교육의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미 군정으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식민지 교육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21세기 근대 교육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날의 한국 교육은 어떤가? 근대적인 통제 관리 권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 정부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줄 보시면 아래쪽에 국가교육과정, 그 다음에 국가검인정 교과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는 이 삼각체제에 의해서 아주 공고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거기서 이탈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순간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된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 다 해보셨지만 학교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감하고 자존감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시험을 한번 봤다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계속 자신감이 올라가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줄 세우기 교육, 네. 서열화, 그런 가운데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고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 아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어떤 서열을 자신의 어떤 신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정규화되고 표준화된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교육이나 근대 교육, 그거 똑같이 가르고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단장 넘기시면은 우리가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학교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학교 근대학교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섯 가지를 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걸 우리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철저한 국가 통제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주도 교육과정. 그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국가가 딱 장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교과서도 국가가 관리합니다. 네. 검인정 교과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를 평가하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까지 국가가 관장하면서 네. 그것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이제 망국적 이제 시험이라고 이제 보통 국내외 교육 관계자들이 이 시험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교사와 학생 사이에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대한 통제성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뭔가 뭘 색다르게 해보려고 해도 수능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기승전 수능이에요. 네. 그렇게 돼서 이 통제 시스템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경적 대안은 무엇이냐? 여기 가운데 보시면, 50쪽 가운데 보시면, 국가 통제의 세상 교육으로부터 빠져나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밖에 없어요. 분리. 왜 그러냐면,
국가 통제의 교육 과정이 주는 위험성은 무신론에 입각한 인본주의와 진화론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한 영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학교는 그리스도인 자녀의 눈과 마음을 세상에다 고정시키려는 마귀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연일 이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가랑비에 속아졌듯이 몰라요.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 인식 자체에. 그래서 본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다분히 인본주의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 체계에서 그리스도인 자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환경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맨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실게요. 그러면 51쪽에 국가 통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바로 이 획일성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성이에요. 자, 교육 내용도 동일하죠. 진도도 동일합니다. 그 학생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동일한 진도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봐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다른 데 눈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진도를 쫓아 나가야 돼요. 쫓아 나가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교육, 과도한 선행학습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학교가 획일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제 아래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 시장도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선행학습이 만연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견디지 못하는 학생들은 우울증, 자살률 증가, 학교 폭력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 성경적 대안 보십시오. 믿음과 실력을 향상을 위한 성경적인 전인 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획일화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양한 특성에 있는 학생들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점수로만 환산된 그 실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체능계라든지 다른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거기서 소외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가운데 그 성경적 대안의 가운데 좀 보시면 마귀는 획일화된 교육 체계에 마비되어 인생을 낭비하고 세상과 일치하도록 획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 평가 방식과 같은 교육 내용 결정권이 학교와 또는 가정과 해당 과목 담당 교사에게 있고 학생에게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 및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며 진로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교육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반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홈스쿨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학교를 안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크산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서울크산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5대 핵심 역량을 정해서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창의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학습 역량 이렇게 5가지 역량을 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기회를 부여받고 또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어려워요. 네. 아이들도 그것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열매들을 하나씩 맺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획일성 있는 교육에서는 결국 하나의 잣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돌아볼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능마저도 무시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실패는 부끄럽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학생들이 점수 노예화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노예화 교육이라고 하는 거, 노예를 만드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획일적인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과도한 경쟁성입니다.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은 우리나라 교육, 공교육의 문제점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과도한 경쟁이에요. 학교를 전쟁터로 만들어 보신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들의 과도한 경쟁은 주로 상대평가 방식에서 비롯되는데,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습의 질보다는 순위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현재 세상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무한 경쟁을 부추겨서 학교를 더 이상 배움의 터전이 아닌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로 만들었다. 자, 얼마나 잘 배웠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기억해내고 점수를 잘 맞느냐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순위죠. 그 집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단 안에서 내가 몇 등이냐가 중요합니다. 상대평가죠. 지금 수능, 내신 다 상대평가거든요. 일부 과목, 지금 영어하고 한국사만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절대평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상대평가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 배우고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몇 등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수준 미달이라 할지라도 1등이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그렇지 않죠. 90점이라고 딱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90점이 넘은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과반수다 할지라도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평가는 그 도달이 아니라 순위입니다. 순위. 그래서 아이들이 더 경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불필요한 공부라고 여기는 거예요. 순위에 내가 순위를 얻는데 방해가 되는 건 불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입시는 뭔가를 맞춰서 점수를 얻는 교육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한국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는 그것이 정말 난이도가 높아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비슷하게 만듭니다. 실수를 유발하게 만들어요. 네. 보기를 보면 선생님들도 헷갈려요. 이게 뭐가 답이지? 그것이 어떤 논리적 근거나 학문적 배경이 아니라 학생을 잘못 판단하게 해서 실수하게 만드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수능장에서 한번 판단 미스해서 실수하게 되면 거기서 낙오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실력이었는데 평소에 좀 실력이 뭐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날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잘 답안지를 선택했을 때 그 친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불합리하죠. 그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제를 공정하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의도됐다라는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 친구, 내 동료를 밟고 일어서야 본인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자, 경쟁적 환경에서는 어떠한 창의도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치화된 점수나 성적 등에 의해 순위가 결정되는 방식이 공정하도록 믿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시 비율 가지고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시 비율이 지금 대학 입시에서 30%를 했었는데 이제 40%를 늘려요. 정시 비율을 30%에서 40% 늘린다는 문제를 가지고 꽤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주장하는 학부모 단체나 보면은 그것이 공정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느냐 하니까 거기에 이제 공격성이 더해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 왕따, 게임 중독, 뭐 이런 것들. 요즘 아이들은 또 엄청 사치를 많이 합니다. 물건들을 막 사는 거예요. 명품들을 막 사서 인증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이들이. 그것들을 이런 경쟁에 시달린 학생들이 보이는 일종의 대응 반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원인은 결국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학교폭력 방지위원회라든지 뭐 하는데 병 주고 약 주는 것이죠. 국가에서 담배, 술 팔면서 금연, 금주 교육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정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믿음과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의 인재로 양성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적 대안을 보시면 은사를 개발하고 협력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학부모님들 상담을 해보면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현실을 알려주어도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현실. 자, 안다고 했으면 실행해야 아는 거죠, 그죠? 예. 아는데 실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를까요? 역시 그 부모도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우리 중에 모르겠어요. 저의 경험을 봐도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정글 같은 데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자기 자녀에게도 똑같이 되라는 거예요. 심지어 안다고 하면서도 너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내가 받은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사상 체계가, 내 가치관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해준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계속 읽겠습니다. 망국적인 주입식 입시 교육으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은 학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남들이 아닌 자기 자신과 경쟁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오히려 섬김의 자세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자기 결정을 못합니다. 결정장애가 있어요. 네. 저도 학생들을 나중에 외부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뭐 스케줄 조정하려면 아이하고 못합니다. 부모하고 해야 돼요.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 그 아이의 하루 스케줄을 부모가 꿰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허락 없이는 네, 일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 생활하는 데까지도 부모가 관여합니다.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다 부모가 결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 가치관 속에서 입시 불안에 휩싸여 불필요한 경쟁에 가담하여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주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자유롭게 공부하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과 행동은 달라요. 네. 성적을 중요시하고 네.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하면 아이들은 신호를 받습니다. 아, 부모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 이건 그렇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하고 엄마가 원하는 거, 아빠가 원하는 거 이걸 하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신호예요, 신호. 아이들은 그 신호에 민감합니다. 부모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는 선생님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주는 행동적 신호를 그렇게 줬다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네. 그럼 이상한 변형,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똑같이 어떻게 되죠? 알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 관계 맺는 거 되게 중요한 거 알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 하나님 정말 중요하구나. 부모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라고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동일한 신호를 계속 줘야 됩니다. 아이들 헷갈리게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또는 교사가 그런 본을 보여야 하고 실제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스스로 뭔가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의 관념성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한국의 교육은 현실과 유리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교육에 머물고 있다. 이는 세 종류의 관계 맺기와 관련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자신과의 관계 맺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예요.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맺기예요. 이건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네. 거기 보시면은 자신과의 관계 맺기는 성찰과 자기 성찰과 글쓰기 이런 거예요. 네. 자기 성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맺기는 이제 토론이나 정치 경제 교육, 그다음에 뭐 민주시민화 교육이라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생각을 교류하고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의 관계 맺기는 환경교육이라든지 생태교육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교육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요. 시험도 봅니다. 문제는 뭐죠? 시험용이라는 거죠. 외워서 정답 찾기. 아니, 아이들은 기술자예요.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 신념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점수를 위해서 씁니다. 예전에 그 EBS에서 다큐 서울대 A+의 진실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된 적이 있어요. 서울대생들은 어떻게 해서 A+를 받는가. 그걸 처음에 기획한 사람은 그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서울대생이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겠어요. 그걸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법을 좀 찾아서 도움을 줘야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걸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교수가 말하는 걸 하나도 빠짐없이 타이핑을 쳐요. 교수가 얘기하다가 말을 멈추면요 타이핑 치는 소리가 멈습니다. 교수가 얘기하시면 치기 시작해요. 요점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 베낍니다. 다. 교수가 농담한 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럼 A+가 나와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재미있게 질문도 많이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하는 친구는 점수가 C, B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자, 교수와 다른 생각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자기 생각을 접고 교수의 의견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B, C, D 봤던 그 친구가 그 공부, 친구들처럼 그렇게 했어요.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학금을 받아요. A+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예전에 공부가 재밌었는데 이젠 재미없다는 거예요. 서울대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그 아이들은 관성에 의한 공부를 해요. 관성. 지금까지 해온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딴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그냥 공부야. 근데 진로에 대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얼마나? 40%의 학생이 그러고 있어요. 네. 그 다른 학교는 뭐 더 볼 것도 없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그걸 발표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 관념적 교육이에요. 획일화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애들이에요. 어떻게? 그 체제에 맞게 공부해서 똑똑한 머리를 거기다 쓴 거죠. 그래서 두각을 나타내서 좋은 대학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의 관념성은 관념화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죽은 지식이죠. 그죠? 행동하는 지식이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도 신앙 교육이 형식적에 머무르게 된다면 또 아이들은 역시 뭐예요? 정답 찾기. 입에 발린 소리는 엄청 잘할 수 있어요. 너 왜 공부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좋죠? 네. 그런데 생활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나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대안을 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교육.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야 한다. 가정이나 교회가 신앙교육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신앙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관념적인 신앙교육에 머물게 되면 이 또한 정답 찾기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천적인 믿음을 갖도록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고 묵묵히 실행에 옮겨 모든 일에 열매를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생활 가운데 어떠한 간증을 드러내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좀 정체성 교육입니다. 네. 저희가 우리 학교의 모든 역량의 50%를 거기에 쏟고 있어요. 물론 시간은 1시간이에요. 매일 1시간인데 저희가 정체성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씀과 생활이라고 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들이 읽어와야 돼요. 네. 그 시간에 성경 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읽어야 될 성경 할당량이 있어요. 네. 읽어오면 아이들이 서로 자기들의 언어로 그것을 교류합니다. 그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또 책 풀 때 들었던 설교, 수요 기도에 들었던 설교, 자기가 읽었던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눈높이에서 적용해요.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기도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것을 아뢰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새삼스러워지면 안 되거든요.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한참 세상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안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실력을 쌓아 나간다면 그 학생이 공부를 못할 리가 없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부의 범위를 좀 넓게 잡고 있는데요. 그것이 대학 입시를 위한 입시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성과를 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진로를 위한 어떤 직업 설계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활동일 수도 있어요. 그걸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쓰고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그런 동일한 신호를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성과 지향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내야 돼요. 뭔가 활동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글이든 그림이든 뭔가 만들었든 나와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었든 성과 지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과정이 무시되기 시작합니다. 성과 지향적이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성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아이들이 이마한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올바로 실행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을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 제목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와서 기도 제목 얘기하고 또 기도 응답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이들이 간증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다. 그런 기도와 간증이 매일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관료적 통제 중심의 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조금 행정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또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학교는 관료 행정 체제의 말단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절대 독립 기관이 아니에요. 정부는 교육 과정에 대한 통제권뿐만 아니라 아까 그 교육 과정에서 통제한다 그랬죠? 교육 과정, 교과서, 수능 이 세 가지로 통제하는데 학교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절차에도 깊이 관여한다는 거죠. 여기서 동일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는 행정 시스템의 말단 관료예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통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사들이 교수학습 시간이 근무 시간 대비 38%에 불과합니다. 교사가 10시간 일하면 그 중에 4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교육에 쓰는 거예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 60% 6시간은 어디다 쓰는 거죠? 잡무 또는 개인 업무겠죠. 핀란드는 81%예요. 교사가 교육에 쓰는 시간이 10시간 중에 8시간을 교육에 씁니다. 지금 그런 학교에 우리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실험했는데 초등학교 예를 들면 한 담임이 한 아이에게 하루에 쏟는 시간은 7분입니다. 7분. 네. 7분은 신경 쓰는 거예요. 7분. 그건 평균이죠. 어떤 아이는 과도하게 신경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뭐죠? 어떤 아이는 그 7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쏟는 관심이.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학교의 행정이 원활한 교수학습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되어야 함에도
학교는 중앙의 결정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하부기관이 되었고 교사는 그 발단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체제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학생들이다. 하지만 교사들 또한 교육 전문가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학부모 역시 교육에 관심을 받지 못함은 물론 개입하지도 못함으로써 교육 방관자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것도 의도된 겁니다, 사실은. 자, 교사로 하여금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교사들은 나름대로 자기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죠? 교육 철학도 있어요. 다 그것을 펼쳐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구가 있어요. 특히 이제 초짜 교사일수록 더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초임 교사들은 굉장히 열정이 남다르거든요. 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의 체제에 들어오는 순간 씨를 말려버립니다. 업무에 빠져가지고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시키는 거 하기도 바빠졌는데 무슨 애들을 위해서 뭔가 개발하고 뭔가 새로운 시스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도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움직임들이. 일부 젊은 교사들 중심으로 교육을 좀 바꿔보겠다고 이렇게 점조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 공교육이 또 뭐죠? 순환제제네. 교사 순환제제. 그 사람이 뭔가 운동을 일으켰어요. 4년, 5년 뒤면 학교를 옮겨야 돼요. 그럼 그 모임이 와해가 됩니다. 네. 그 4년, 5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게. 교육혁신이 4년, 5년 가지고 안 돼요. 네. 최소 10년 정도는 걸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사를, 네. 그 교사가 뭔가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제 씨를 뿌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가꾸고, 뭔가 이제 되는가 싶은데, 핵심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정근해 가버리는 거예요. 의도됐죠? 네. 교모하게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거를.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운동도 사실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곳이 학교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학교 체제에서 어떻게 되느냐. 성경 대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직의 자세를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학생을 양육하는 그리스도인 교사는 학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양육하고 다스릴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음을 맡은 청지기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목적 역시 자율성을 확보한 가운데 아이의 특성에 맞춰 교육하는 주도적인 양육에 있고 그 교육 내용도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교사 또한 상당 부분 부모의 역할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바로 그분께서 그들의 길들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개선책을 강구하거나 과감하게 배제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들이 이제 한풀이 교육을 하기 시작하죠. 나는 못 배웠으니 너는 배워라.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네가 이루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교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보통 우리 인간들이 대리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 아이들 기르는 건 아니죠. 그죠? 부모님도 물론 그렇겠죠. 그죠? 당연히.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 맡아서 이제 경영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네. 그냥, 청지기가 신실한 청지기는 어떻게 하죠? 물론 주어진 임무를 다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청지기에게는.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나 부모는 뭐가 있죠? 자율성이 있다. 자율성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겠다. 내가 어떤 교육적 이상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것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이윤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받은 그대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교사를 훨씬 뛰어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일꾼이 돼야 돼요. 네.
청지기가 또 해서는 안 될 것이 이제 눈치 보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그 신호를 말씀드렸는데, 신호를 잘못 주면 어떻게 되죠? 눈치를 봅니다, 이제. 지금 어떤 타이밍이지? 신앙을 강조해야 될 타이밍인가? 공부를 좀 해야 될 타이밍인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신념이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교사가 끊임없이 거기서 의심을 제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권면할 수는 있죠.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는 분명히 스킬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동적이죠, 그죠? 수동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고를 안 쳐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정. 그냥 내가 받은 거 그대로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오픈. 그럼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네. 애들 안 죽어요, 그래도. 네. 물론 타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는 뭐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책을 만들고 하다 보면 뭐 잘못된 정책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자세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순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책임 묻지 않습니다. 학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론 문책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고 지금 뭐 그렇잖아요. 직장에 남아있는 주기도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정년이라는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있죠. 이미 사라졌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어쩔 때는 그런 걸 본다. 요즘 아이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교사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어요. 기술적인 면에서. 그래서 컴퓨터를 다룬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교사가 앞서서 아이들 이끌면 좋겠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 이끌면 좋잖아요.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교사보다 훨씬 빨리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배웁니다. 더 깊이 배워요.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잘 알아요. 교사보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들이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네. 근데 교사가 또는 부모가 구시대적인 발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교육받은 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이들을 날아가려고 하는 애들을 끌어다가 어디가 하고 앉혀놔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죽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이 나라의 교육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들을 못 쫓아가요.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키워나가려고 해요. 자, 요즘은 이제 교육부의 교육감을 진보 교육감에서 장악을 했어요. 네. 예전에는 정권이 보수 정권이면은 교육감들이 진보가 좀 셌어요. 정권이 진보 정권이면 교육감들이 다 보수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래요. 이건 정권이나 이거는 뭐 다 똑같이 빨갱이들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율 배반적인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공교육 만들어 놓고 자기 자녀들은 다 유학 보냅니다. 자사고 특목고 다 보내요. 그래서 교육 관계자 입에서 개돼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쩌다가 욱해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사고 자체가 국민은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개돼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니들이 치고받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네. 그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휩쓸리게 되면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꾼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이 결론을 한번 쭉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제기한 5가지 근대 교육의 문제점, 뭐죠? 국가 통제 중심의 교육 운영, 교육과정 운영, 그 다음에 획일성, 그 다음에 경쟁, 그 다음에 관념성, 생활과 적용되지 않는 그냥 이론적으로서의 어떤 지식, 그 다음에 관료적 통제 중심의 학교 운영, 이 5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공교육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 학교 운영은 셋째 줄 후반이에요. 교권의 실추와 도덕적 타락을 낳았다. 요즘 학교 대단합니다. 네. 한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성경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경험을 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대체로 중3에서 고1이에요. 근데 죄책감이 없어요. 좀 늦은 애들이 고2, 하자 있는 애들은 고3이에요. 초등학교까지 내려갑니다. 초등학교까지. 벌써 12살, 13살.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런 곳이 학교가. 자, 그래서 세상 교육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목표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 학교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뭐 특목고든 자사고든 다 소용없습니다. 근대 학교가 추구하는 단순한 목표, 즉 정교화 및 표준화된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의도적으로 고안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다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체계에 잘 적응한 아이일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불순종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한 어떠한 죄책감도 갖지 않게 된다. 서울크리스찬중고등학교는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체제에 더 잘 적응할수록 위험한 거예요. 더 세상지향적이고 세상에 충실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에요. 거기에 잘 적응, 우리 학교가, 우리 애들은 학교에 잘 적응해요. 큰일 난 거예요. 그 학교에,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부모는 모릅니다. 네. 학원 끝나고 10시, 11시, 12시에 들어와가지고 다음날 6시, 7시에 나가는 애하고 무슨 대화를 하죠? 네. 그냥 성적표 가져오면 땡이죠. 시험 잘 봤으면 그냥 다 들어줍니다. 아이폰도 사주고, 뭐, 네. 4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신발 막 사줍니다, 애들. 네. 자, 보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 교육체계에 잘 적응된 아이,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불순종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관한 한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세상 교육은 마귀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많은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 자녀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다. 근데 뭐죠? 그걸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그 각본은 너무나 교묘하고 정교해서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와 학생조차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짜인 각본대로 살아간다. 네. 그러면 서울대 의대쯤 가면은 그럼 그 각본 탈출이냐? 아니에요. 그것도 각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도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는 자기가 노예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자기가 노예인 줄 모르고 노예짓을 해요. 네. 옛날 노예도요, 노예 안에도 신분이 있습니다. 네. 잘하면 급료도 올려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네. 신분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왜? 더 잘하라고요. 밑에 있는 노예들 잘 다스리라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단순히 진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대학 입시를 볼모로 하여 자녀를 세상 학교로 내몰아 세상 이치에 순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원칙에 따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기도하며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가운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 네.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발벗고 나서야죠. 본인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홈스쿨링이라도 하겠죠, 그죠? 네. 저도 저희 아이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큰 애를 홈스쿨링을 했는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 있죠. 있는데, 지금 제가 내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집에 있는 게 낫겠다. 학교를 알면 알수록, 여긴 진짜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런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쪽, 홈스쿨링도 연구를 해보면 되겠지만, 홈스쿨링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보내는 것보다 낫지만, 홈스쿨링에는 약간 제약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홈스쿨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대가족이에요. 자녀가 최소 8, 9,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만 잘 키워놓으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잘 키워요. 네. 근데 요즘 핵가족 시대에서는 홈스쿨링이 잘 부합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마을을 만들어서 이사를 해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만큼 자녀 교육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 거의 뭐 신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품앗이 교육을 하고 이런 인성교육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죠.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이 그렇게 실행하는 학교를 찾는 것입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가정과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서 해주나요? 어떤 재벌 기업에서 해줄까요? 요즘은 미션스쿨 다 망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그건 대안학교 아니에요. 귀족학교예요. 입학금 1,000만원? 등록금은 100만원 이상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물품을 다 기부받습니다.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이 재력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뭔들 못하겠어요. 그죠? 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바른 성경을 가졌죠? 네. 그 다음에 성경으로 단련된 교사들이 있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있죠. 우리가 학교를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세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세상 교육과 세상 학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러한 미혹의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다 이거예요. 알아요. 학교 문제인 거 안다니까. 학교 폭력도 있고 뭐 현실이 어쩔 수 없다. 그죠?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보다 높은가요? 더 큰가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인가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방치하실까요? 자,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다룰 때 분리만이 답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자, 획일화된 교육이라고 그랬죠? 이 잘하는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발목을 잡습니다. 네. 그 교과 과정을 왜죠? 시험을 난 100점 맞으면 되는데 불필요하다 이거예요.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 나오는 수준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실수만 안 하면 되거든요. 네. 두 번째는 뭐죠?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네. 더 잘하고 싶은데, 네. 초장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난 안 돼. 공부는 역시 어려워. 나는 공부하고 체질이 아닌가 봐. 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동일한 진도, 동일한 내용, 여기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수학의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00점 맞는 수학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100점 맞으면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선행학습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현행학습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중앙 3인데도 고1 이걸 합니다. 그건 걔 진도예요. 그 아이 진도예요, 그게. 어떤 아이는 그 선행학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아이에 맞는 진도죠. 어떤 아이는 고1이지만 중2 거 합니다. 그게 그 아이 진도예요. 다만 포기는 못하게 합니다. 네.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라는 거예요. 못하면 포기하지 말고 너 수준에 맞는 공부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학교를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에서도 보면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 다 어떻게 돼요? 좋은 대학들 다 때려치고 나와서 창고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 역량 있는 사람들은 학교가 가둘 수 없습니다. 학교 체제가 어떻다는 걸 직시하고 뛰쳐나옵니다. 야, 여기서는 내가 성장할 수 없겠구나. 하버드건 서울대건 상관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용기가 없고 함몰되면 그냥 대책 없이 관성에 의해서 해오던 공부를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교육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벗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지막 때 귀하게 쓰이는 그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